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저를 예전에 아시거나 제 강의를 들어보시거나 하신 분 계신가요? 네. 지도사 과정 거치셨으니까. 네. 제가 먹거리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좀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환경의학 전문인데 직업병이나 환경병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일을 합니다. 굉장히 좀 거창하긴 한데 실제 제가 병원에서 하는 일은 건강검진을 하는 일입니다.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단체로 건강 상태를 평가를 하죠. 그리고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취직하기 전에 이제 꼭 건강검진을 받죠. 그리고 이 친구가 건강 상태가 어떻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 의견을 참고해서 여러 사람들 중에 누구를 뽑을지 결정을 하게 되죠. 최근에 이제 제가 건강진단, 특히 이제 체형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 판정을 하고 나서 며칠간은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안 좋았어요. 예를 들면은 100명을 뽑는데 6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요. 그리고 서류, 그리고 시험 이런 걸 다 통과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 600명 중에 100명 뽑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이제 척추 측만증의 요추, 추간판 탈출증,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 뽑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검진 결과표를 딱 보면은 고혈압, 고지혈증, 추간판 탈출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꼭 뽑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좀 판정 좀 바꿔줄 수 없냐, 다시 한번 결과를 봐달라. 이게 이제 며칠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하면서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혈압이 있다, 고지혈증이 있다라고 판정을 하게 되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경쟁에서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다른 회사에 또 지원을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본적으로 본인의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은 20대 초반에 이미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고지혈증 환자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되고 좋은 직장을 이제 꿈도 못 꾸게 됩니다. 한 해에 4번씩 체형 건강 진단을 받는 친구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앞에 오기 전에 이 젊은이들이 건강한 상태로 오면은 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10년 전만 해도 체형 신체 검사 결과는 볼 필요가 없었어요. 다 건강했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들도 그냥 의뢰 있는 절차일 뿐이지 본인들이 뽑고 싶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뽑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불과 10여 년 사이에 이 상황이 모두 바뀌게 됐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간장질환 이 모든 항목에서 완전 정상인 사람들 몇 프로인가요? 써놨죠? 3%밖에 안 돼요. 만 나이 25살입니다. 만 나이 25살인데 혈압이 120에 90보다 낮고 혈당이 100보다 낮고 콜레스테롤이 200보다 낮고 중성지방이 150보다 낮고 간 수치가 30에서 40 정도 수준 그 이하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가 모두 만족하는 친구가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때라는 거예요. 30대,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20대만큼도 건강하지 못하고 점점 악화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40대, 50대 왔었죠. 요즘은 30대, 20대에 옵니다. 30대부터. 과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역학전환이라고 하는데 역학전환을 제가 한국말로 유행병 전환, 한국말은 아니긴 하죠. 좀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바꿨는데 이렇게 과거에 감염성 질환 위주의 그런 이 문제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던 그런 건강 상태에서 감염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게 줄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 심혈관 질환 이런 문제들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변화가 한국에서 일어났는데 이런 변화가 언제부터 일어났을까요? 한국에서. 네? 80년대? 어떤가요? 또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긴 어때요? 80년대부터 뭐 이런 문제가 2000년? 88 올림픽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망률이 급격하게 감소하죠. 6.25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나요? 70년대. 이미 70년 이전에 이 변화가 다 일어난 겁니다. 감염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이미 70년 이전에 다 없어졌어요. 70년 이후로는 사망률 감소가 어떤가요? 굉장히 미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그런 일종의 모델이에요. 한국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20년 만에, 20년도 아니라 한 20여 년 만에 사망률이 이렇게 감소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현대의학의 도입입니다. 예전에 뭐 항생제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감염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상당히 줄이게 됐고, 과거에는 뼈만 부러져도 죽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 뭐 뼈 부러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러면 누워만 있어야 되고, 누워만 있다 보면 욕창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균이 들어가기라도 하면은 그건 손 쓸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1960년대나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동네에 산부인과 의사나 정형외과 병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사망률이 어떨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산부인과 병원 차리면 정말 재벌이 됐어요. 정형외과 병원을 차려도 재벌이 됐고, 제가 일하고 있는 선병원도 사실은 대전에 있는 그 정형외과 의원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큰 병원으로 큰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동네에 정형외과 병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새로 들어서냐 산부인과 병원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사망률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을 것 같죠. 근데 시대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있고, 제가 이제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변에서 노인들을 보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인가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예전보다 많이 늘었네 이렇게 체감하게 된 거는 2000, 거의 2000년이나 90년대 말 이때부터 뭐 사회 노령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그러면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는 게 뭐 고기를 먹어서 그렇다, 먹거리가 좋아져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근본적으로는 이 건강 상태의 변화, 사망률의 변화가 70년 이전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70년까지 사망률이 줄어들고 나서 바로 노인 인구가 나오진 않죠. 사망률이 줄고 안 죽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65, 70, 70, 이제 80 이렇게까지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된 거는 거의 사망률이 떨어지고 나서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제 노인들이 옛날보다 많이 늘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입니다. 그러면 사망률이 이렇게 감소하는데 현대의학이 크게 도움을 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도움을 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위생상태 개선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교육, 위생교육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영양상태의 개선도 빼놓을 수 없겠죠. 영양상태의 개선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 시대 70년 전까지는 밥이죠. 그죠? 이 당시에 고기 많이 먹었나요? 아니요. 고기를 많이 먹어서 사망률이 떨어진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에는 이제 60년대 말부터 통일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밥을 먹기 시작한 때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역학 전환은 1970년대에 이미 한국에서는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역학 전환이 진행이 되고 그 후에 잠재되어 있던 변화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게 8, 90년대. 그리고 본격적인 큰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50년간 한국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70년대 초반에는 100명이 한 명꼴로 초등학생 중에 비만한 아이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10명이 한 명꼴로 늘었고요. 당뇨병 엄청나게 늘고 있고 당뇨병으로 인한 의료비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뭐 계신 분들은 거의 8, 90%가 단식을 경험해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던데 어떤가요? 당뇨병 이게 불치병인가요? 충분히 없앨 수 있죠. 뭘 바꾸면은 당뇨병이 없어지는가요? 네. 물론 단식을 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집니다. 단식을 하고 예전에 단식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거나 식습관으로 돌아가면 다시 또 당뇨병이 와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먹는 것만 바꾸면은 없어질 병을 먹는 걸 바꾸는데 계속 집중하기보다는 약으로 혈당만 낮추는 이런 치료를 계속하면은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아마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게 바로 당뇨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것도 있죠. 이것도 1986년도에는 10만 명당 0.05명이었어요. 5,000명 기준으로 하면은 전국에 25명 환자가 발생했던 병이에요. 1980년대만 해도. 뭐 거의 없는 병이랑 마찬가지였죠. 지금은 100배 늘었어요. 20년 사이에. 이게 무슨 병이냐면 장에 염증이 계속되는 겁니다. 왜 장에 염증이 이렇게 계속될까요? 염증을 일으킨 성분이 장을 가득 메우고 있으니까 염증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만 장에서 제거가 되면은 당연히 이 염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염제 쓰고 소염제 안 들으면은 스테로이드 쓰고 스테로이드 안 쓰면은 항암제까지 쓰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배를 열고 들어가서 잘라냅니다. 이게 치료인 거예요. 한마디로 치료 방법이 없는 병인 거죠. 이런 병이 근데 100배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드름. 사실은 여드름이 산업화 이전에는 없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이전에는 여드름이 없어요. 근데 산업화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드름이 관찰이 됩니다. 청소년들에서. 저뿐만 아니라 뭐 서양의 유명한 의사들도 아프리카나 기타 오지에 가서 진료 활동을 하면서 관찰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여드름도 단식을 하면은 저도 한 일주일 정도는 단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쉽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초경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17살이었던 초경 연령이 지금은 거의 11살, 12살 정도까지 만 나이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때쯤에 이제 초경을 하게 되죠. 이게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초경 연령.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니까 이 암 발생 패턴이 바뀝니다. 여성에서 유방암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유방암이 증가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물론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거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방암이 발생한다 그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뭐 유럽이나 뭐 미국 이런 쪽에 유방암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발생하는데 증가 속도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장암도 증가하고 있고요. 남성에서도 대장암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전립선암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암들은 과거에 없었던 암들인 거죠. 그리고 한국의 유방암 발병 패턴은 조금 이게 다른 나라랑 좀 다릅니다. 통상적인
상식과 다른데 뭐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어떤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유방암이 많이 발생해요. 미국은. 그런데 한국은 1960년대 생 1960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유방암에 잘 안 걸려요. 196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유방암에 잘 걸려요. 그렇거든요. 보시면은 요 연령대 2012년도 기준으로 50대 초반에서 유방암이 가장 많이 걸리고 그 후로는 유방암이 안 와요. 유방암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보다 어린 연령대에서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고 이 얘기는 1960년대생들이 성장하면서 겪었던 환경들 그 환경들이 유방암을 잘 일으키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우리 1960년대 이전생들이 겪었던 성장 환경들은 유방암에 잘 걸리지 않는 환경이었던 거고 그러면 이게 단서가 되는 거죠. 앞으로 여기 지금 아이들도 있고 뭐 이제 따님이 있는 뭐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의 자녀들이 유방암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뭘 신경을 써야 될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를 고민할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196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어땠는지.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변할까요? 1번으로 변할까요? 2번으로 변할까요? 네? 1번처럼 변할까요? 아니면 2번? 1번? 요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저는 한 2번이나 1번, 2번에 가까운 쪽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왜 그러냐면 한국은 우유를 서양 사람들만큼 많이 안 마시거든요. 전 그게 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파란색은 일본이거든요. 일본의 패턴도 사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일본도 한국만큼 한국이랑 좀 비슷한 수준으로 우유를 먹고 있지 미국이나 유럽인들처럼 우유를 많이 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연령대에 발생하는 그 패턴이 그냥 쭉 전 연령대로 퍼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유방암 발생 패턴을 보시면 이렇다는 거죠. 영국, 미국은 10만 명당 85명, 80명대 발생한다면 아시아 쪽은 20명, 30명, 일본 40명, 50명 이런 정도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방사능도 유방암 발생을 촉진하는 발암물질 중에 하나인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나 미국이 유방암이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방사선보다 훨씬 압도하는 무언가가 영국이나 미국, 유럽 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조 숙중 당연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궁 내막증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많죠. 90년대, 2000년대에 고등학생들,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생리통이 심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심하다라고 대답한 이 학생들이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40%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검사를 해보면은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실제 여성 생식기계에 문제가 대부분 있어요. 이 자궁 내막증이 뭐냐면 원래 여성 생리를 할 때는 자궁 내막이 부풀었다가 꺼졌다 하면서 그게 이제 떨어져 나와서 생리혈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궁 안에만 있어야 될 이 세포가 자궁 바깥에까지 퍼져 나가 있는 게 이제 자궁 내막증이라는 겁니다. 그 세포가 이 대변이 내려오는 길목, 대장과 이 자궁 사이에 있다. 그러면 생리를 할 때 즈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르겠죠? 대변이 나오는 통로를 누르겠죠. 그리고 통증도 있겠죠. 변비가 이제 주기적으로 생리 때만 되면 심해진다. 그럼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리고 나팔관에 있으면은 난소 쪽에 있으면은 극심한 통증이 없고 방광 주변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요 세포들이 기관지에까지 가 있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응급실에서 피를 토해서 온 여고생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피를 토하면은 뭘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되나요? 혈액 이런 거 의심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서 물어봤는데 이번에 처음 토한 거예요? 전에도 토한 적 있어요? 물어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토한대요. 그러면 이제 방향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생리 때마다 한대요. 그 세포가 기관지에까지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떼내면 치료가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여성 생식기계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도하열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요도하열이 소변이 나오는 구멍이 아래쪽에 열리는 겁니다. 이런 남자아이들 고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여름 고추 먹어요. 없으시죠? 근데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이게 일종의 남성의 여성화를 뜻하는 겁니다. 뭐냐면 원래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될 게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의 성기 위치가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작아지고 뭐 이런 거예요. 원래 형태학적으로 이 항문에서 생식기까지 거리가 남자는 여자보다 길어야 돼요. 얼마나? 2배는 돼야 돼요. 그게 남자인 거예요. 형태학적으로 정상적인. 우리가 이제 병아리나 이렇게 성관별 할 때도 뒤집어서 성관별을 하죠. 그게 항문에서 소변 나오는 구멍까지 거리를 보면서 이제 감별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요 정도까지면은 얘는 수컷, 짧으면은 암컷 이렇게 이제 순식간에 분류를 하게 되는 건데 모호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인가 여자인가요? 여자 같아.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것만 보면. 근데 살짝 벌려보니까 뭐가 있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XY예요. 이 아이 남자아이로 커야 될까요? 여자아이로 커야 될까요? 만 3세 때 지금까지는 여자아이로 컸어요. 본인도 여자로 알고 있고 가족들도 여자로 알고 있고 친구들도 여자로 알고 있고. 여자아이로 살려면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남자로 살려면은 이 사춘기나 성장 주기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성기 성형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이, 이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산부인과나 소아과 하는 의사들, 동료들한테 물어보면은 정말 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확실히 늘고 있다. 이 얘기는 공통적으로 다 합니다. 한국에서는 신생아 10,000명당 9.6명 정도 요도하열이 발생해요. 신생아 10,000명이면은 요도하열은 여자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남자아이들에서만 발생을 해요. 그러면 5,000명당 10명 정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 그럼 500명당 1명꼴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300명이 조금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 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신생아들이 3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명은 있을 수가 있는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선천성 기형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해. 한국에서는 2010년대 중반에서부터 선천성 기형에 이제 드디어 연구를 시작했어요. 대전만 보면은 제가 있는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8년, 9년, 10년, 11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전국 평균으로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아이를 비교했을 때 남자아이들이 선천성 기형이 많이 보고가 되는데 그거는 눈에 금방 띄어서 그래요. 여자아이들은 눈에 잘 안 띄죠. 근데 남자아이들은 눈으로 보면 알거든요. 소변 나오는 구멍이 안에 달려있어. 아니면 고환이 아래에 달려있었는데 없어. 위에 이렇게 그냥 덜 내려와 있어. 이런 것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어쨌든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이게 이제 각 연령대, 그러니까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엄마가 임신하기 전에 이런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정도, 어느 시기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게 돼요. 조기 초경, 조기에 가슴이 발달하고 유방이 발달하고 수유기간이 짧아지고 자궁섬유와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증은 임신 후반부에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이 되면은 자궁내막증이 잘 생기고요. 그리고 그 생리를 시작한 이후에 가임기 때도 여성 호르몬, 또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이 되면은 잘 생기게 됩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뭐 이제 다낭성 낭종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체감을 해요. 제가 하루에도 거의 뭐 70명에서 100명 정도 사람들을 만나서 건강 상태를 묻고 건강 진단을 하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뭐 희귀병이라고 했던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든지 뭐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고 치료받고 있다라고 하는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대, 30대. 지구에서 최고 포식자가 누군가요? 인간인가요? 인간보다 더 포식자가 있어요. 인간이긴 한데 신생아입니다. 우리가 인육을 먹진 않잖아요. 사람에서 나온 걸 먹진 않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에서 나온 걸 먹는 존재가 아이들이에요. 모유를 먹죠. 우리 몸에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나 다 환경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모유 수유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있는 환경 호르몬의 3분의 1 정도를 모유로 쫙 다 빼버려요. 엄마 입장에서는 해독을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 조그만 체구, 3kg 되는 체구인데 최소 몸무게가 한 20배 정도 되는 엄마의 몸에 있었던 양의 3분의 1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고농도로 오는 거죠. 모유와 우유의 환경 호르몬 어디에 많을까요? 네? 우유? 무유? 여기 써 있죠? 네. 보시면은 모유의 우유의 한 3배만큼 환경 호르몬이 많습니다. 이건 미국 데이터예요. 그렇다고 소가 먹는 게 무슨 뭐 웰빙이고 유기농이고 깨끗하고 그래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호르몬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많은지를 알면은 알 수 있는데 소가 민물 생선 먹나요? 안 먹어요. 소가 버터 먹나요? 소가 치즈 먹나요? 하물며 소가 우유를 먹나요? 소는 우유도 안 먹어요. 아이스크림, 계란, 뭐 핫도그 이런 거 다 안 먹습니다. 그냥 풀, 뭐 과거에는 풀을 먹었지만 요즘은 인위적으로 옥수수, 유전자 변형 옥수수라든지 농약을 잔뜩 친 옥수수를 먹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안 먹다 보니까 우유에는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계속 먹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 호르몬이 이렇게 높죠. 이건 미국 데이터고요. 한국에서는 이것보다 더 심합니다. 9배 정도 많아요. 시판 우유에 비해서 한국의 산모들의 모유에서의 환경 호르몬 농도가 그렇고요. 이게 20년 동안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안 먹은 남성과 여성에서 환경 호르몬을 측정한 겁니다. 240, 뭐 여성은 330 나오는데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의 평균을 보면은 640, 900 이 정도 나와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안 먹으면은. 근데 저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안 먹은 지 한 8년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 효과가 있고 당연히 이런 엄마에서 나오는 모유의 환경 호르몬과 이런 엄마에서 나온 모유에 있는 환경 호르몬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모유를 먹는 아이들도 뭔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모유에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임신 중에도 끊임없이 노출이 되어 왔다는 얘기예요. 한국 모유 중 다이옥신 환경 호르몬 농도를 봐도 거의 선진국 수준만큼 검출이 되고 있고요. 이게 한국이고 뭐 일본, 핀란드, 뭐 독일, 뭐 기타 등등 선진국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모유는 우유의 9배 정도만큼 다이옥신이 많습니다. 그리고 프탈레이트도 이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프탈레이트는 남성 호르몬의 기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는 지금 프탈레이트가 있는 게 지금 다행히 눈에 안 띄네요. 페트병 없네요. 저기 페트병 있네요. 네. 페트병에 프탈레이트가 들어있어요. 페트병의 플레임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예요. 그래서 저는 생수병이 열을 받거나 냉동이 되거나 하면은 이 조직이 변성이 오면서 그 안에 있던 프탈레이트가 물속으로 이제 용출이 됩니다. 그런데 꼭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화장품에도 많고요. 그래서 아까 뭐 유니웰 제품 중에 피부 단식을 컨셉으로 한 화장품도 나왔다고 했는데 거기 성분이 어떤지 한번 좀 궁금하긴 합니다. 향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근데 이 모유의 이 프탈레이트 농도를 분석해 보니까 검사한 시험한 모유의 8% 정도에서 남성 호르몬의 기능을 억제할 정도 수준의 프탈레이트가 검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이 남성 생식기가 발생하고 그럴 즈음에 프탈레이트에 많이 노출이 되면 여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덜 만들어지고 해박적인 위치도 덜 올라가고 밑에 만들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슴도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 남자인데 여자 젖가슴처럼 좀 이런 여성형 유방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과불화탄소라든지 브로마 난연제 이런 것들도 모유에서 다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환경 호르몬에 관련돼서 또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런 생식기계 문제뿐만 아니라 비만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베소겐이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베소겐. 비만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는 뜻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PFOA. 이게 뭐냐면 PFOA 아시나요? 여러분들? PFC, PFOA. 모르시나요? 여러분들 프라이팬 살 때 뭐 아무거나 막 사세요? 아니면 좀 이것저것 좀 살펴보고 선택하시나요? 뭘 기준으로 살펴보세요? 코팅. 코팅이 어떻게 된 걸 고르세요? 없는 거. 네? 코팅이 강한 거. 스테. 뭐가 안전한 건가요? 스테인리스. 예, 그 유해 물질이 뭔가요? 예, PFOA입니다. PFOA, PFOS,